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번 동영상에서 어, AI는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AI는 어떤 개념이고 지금 시대가 이렇게 AI를 굉장히 광범위하게 활용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리고 AI의 특징이라든지 AI가 작동하는 원리인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지난번 동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린 퍼셉트론이라는 개념이 이제 살짝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이제는 컴퓨터가 고양이 사진과 개 사진을 컴퓨터에게 입력을 하였을 때, 아, 이거는 개다, 이거는 고양이다 라고 90한 5, 6% 정도 넘는 확률로 잘 구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잘 인식을 하기 힘든 것이 음식 중에 우리나라 한식 같은 경우에는 그 찌개라든지 탕 음식이 많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곰탕하고 설렁탕을 구분할 수 있을까? 사람도 사실 곰탕과 설렁탕 구분이 힘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아직 뭐 아무래도 한식은 우리나라에서만 주로 많이 먹다 보니까 당연히 컴퓨터가 학습할 수 있는 량도 많지가 않을 것이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아직은 그런 뭐 곰탕과 설렁탕 아니면 뭐 부대찌개와 무슨 뭐 김치찌개 뭐 이런 거가 기계가 구분을 하기는 이제 조금 아직은 어려운 단계에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앞에 동영상에서 퍼셉트론에서 이렇게 막 여러 가지 경로를 이렇게 따라가서 최종적으로는 이게 뭔가라는 걸 결정한다라고 했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막 따라가다가 처음부터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만약에 개나 고양이를 구분한다 하면 다리가 네 개인가? 만약에 다리가 네 개가 아니면 뭐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또 가서 뭐 눈, 귀가 뭐 어떻게 생겼는가? 뭐 색깔은 무슨 색인가? 뭐 울음소리는 뭐 야옹인가? 아니면 멍멍인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쭉쭉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거는 개다, 이거는 고양이다라고 사진을 보고 기계가 판단을 하는 건데, 이제 그게 틀렸으면 다시 돌아가서 가중치를 변동시키는 방법으로 판단을 개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퍼셉트론이라는 개념이 약간 최대한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보려고 했는데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서 이렇게 약간 보충 설명을 조금 더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우리가 이번 동영상에서는 이제 조금 그래서 이런 데이터 분석을 하는 이유가 뭔데? 라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데이터가 있어서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건 아니고 분명히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내가 만약에 어떤 기업의 사장이야 아니면 어떤 가게의 주인이야 라고 하면 데이터를 통해서 그 고객에게 좀 더 맞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한다던가 마케팅을 제공한다던가 해서 결국은 이익을 더 많이 내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비즈니스라고 하면 결국은 조금 더 기업의 비즈니스를 이전에는 뭐 어떤 대충 직관에 의존을 한다던가 아니면 상급자의 어떤 뭐 판단, 어떤 뭐 노하우 그런 거에 의존을 하다가 이제는 조금 더 데이터에 기반해서 이제 어떤 기업의 활동이라던가 비즈니스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 챕터 2번부터는 이렇게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이 된 오늘날에 어떻게 비즈니스 환경이 변화하였는지와 관련한 부분들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여기 처음부터 나오는 거는 고등학교 때 공부를 했던 아니면 뭐 논술을 배우시면서 공부를 했던 내용부터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산업혁명, 그다음에 1차 산업혁명, 그다음에 뭐 2차 산업혁명, 그다음에 뭐 3차 산업혁명,
뭐 그리고 지금과 같은 것을 4차 산업혁명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1차 산업혁명의 경우에는 그때 뭐 증기기관이 나오고 하면서 이렇게 어떤 물건이나 제품들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경된 거고, 또 여기 2차 산업혁명의 경우에는 전기 에너지가 보편화되면서 정말로 이렇게 대량으로 물건을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차 산업혁명의 경우에는 이제 PC와 인터넷이 보급이 되면서 일종의 어떤 부분 자동화가 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된 것이고, 여기 지금 2015년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시점은 사실 전문가들이 판단하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010년대든 2020년대가 들어오면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굉장히 널리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뒤에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 초지능, 초연결이 되면서 이렇게 완전 자동화가 되는 혁명이 이제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알고 있었던 뭐 1차, 2차, 3차 혁명에다가 여기 지금 4차 산업혁명까지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조금씩 조금씩 역사가 진행이 되면서 발전되어 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여기 1차와 2차 구분을 뭐 굳이 해보자면 1차에서는 이렇게 기계화가 되었다. 2차에서는 이제 전기가 일반적으로 사용이 보급이 되면서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조금 구분을 해보자라고 하면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도대체가 뭐냐? 이 4차 산업혁명도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발생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AI, 인공지능을 도대체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와 같이 이게 뭐 전문가에 따라 아니면 어떤 보고서를 발표하는 연구기관이나 대학교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그 정의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공통되는 부분들만 모아서 살펴본다면 4차 산업혁명을 이렇게 핵심적으로 초연결이 되는 사회다. 그리고 초지능이 이루어진 사회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조금 추상적으로 공부를 하기 전에는 조금 추상적으로 알만 접했던 단어들 이런 거 있잖아요. 4차 산업혁명이니 뭐 초연결이니 초지능이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번 과목을 배우면서 요 파트 1에서 공부를 하는 거를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이게 내가 나중에 취업 준비를 할 때 뭐 이런 것들이 NCS 공부를 한다던가 아니면 면접 준비를 할 때에 또 다시 봐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준비를 내가 미리 지금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러한 것들이 내가 알아야 되는 최근의 시사 상식이구나. 데이터와 관련한 뭐 IT와 관련한 어떤 뭐 용어들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는 수준에서 나오는 단어들은 이제 유퀴즈 온 더 블락 같은 그런 퀴즈 프로그램에도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용어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용어들의 정의가 이런 거구나라고 뭐 완전 학문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는 건 아니지만 정의가 이거구나. 이 개념이 이런 뜻이었구나 라고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살펴보면 4차 산업혁명은 두 가지 핵심 키워드로 정의를 할 수 있다. 첫 번째, 초연결이 되는 사회다. 뭐냐면 IoT라고 해서 요즘에는 막 뭐 스마트폰을 통해서 뭐 청소기, 뭐 로봇 청소기, 뭐 심지어 냉장고, 아니면 무슨 뭐 가습기, 아니면 전기 계량기까지도 다 연결이 되죠. 그리고 자동차까지 또 뭐 자율주행 자동차가 개발 중이고, 또 스마트폰으로 이미 자동차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굉장히 많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가전 제품들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연결되는 사회가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이구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특징을 먼저 살펴봤고, 이제 두 번째 특징은 초지능화 사회가 바로 4차 산업혁명의 두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에 약간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뭐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분석을 할 수 있다. 기존에는 분석을 하지 못했던 어떤 텍스트 데이터라든지 동영상 데이터라든지 뭐 SNS 글 같은 것도 이제 다 분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과 연결이 되는 것처럼 개인에게 더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초연결이 되면서 기업에서도 이렇게 어, 또 여기서 연결이 된다고 하는 거는 가전제품들이 연결이 된다는 게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기반으로 아니면 어떤 커뮤니티, SNS를 기반으로 기업과 고객이 연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죠. 그래서 예전에는 TV 프로그램을 그냥 이렇게 방송국에서 제작해서 일방적으로 내보내는 개념이었다면 최근에는 뭐 개인 방송들도 많아졌고 하면서 직접적으로 의사소통하면서 내가 거기에 바로 코멘트를 넣기도 하고 그게 반영이 되기도 하죠. 이제 그래서 요렇게 기업과 고객이 연결되기도 하였고 여기 또 초지능화 측면에서는 기업들이 다양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개인들에게, 고객들에게 정말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여기 4차 산업혁명의 두 가지 특징,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한 기업 환경의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마 다음 주차 초반에 살펴볼 건데 기업에서 요즘에는 어떤 뭐 마케터를 뽑는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뭐 어떤 뭐 스테타라든지 아니면 R이라든지 파이썬 같은 데이터 분석을 프로그래머처럼 능숙하게 다루지는 못하더라도 기본적인 지식은 알고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예전에는 마케팅을 할 때 그냥 무차별적으로 했어. 모르니까. 근데 지금은 표적으로 마케팅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데이터를 분석을 할 줄을 알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우리 사회 곳곳에 내가 취업을 한다, 사회 진출을 앞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전에 나는 미리 이런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이제 역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첫 번째로 언론에서 아니면 책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인 도대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뭐를 의미를 하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최근에 특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이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요 영어 약자를 줄여가지고 DT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한국어로는 번역을 디지털 변환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혹은 디지털 전환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데 조금은 더 디지털 전환이라고 번역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이거를 한국말로 생각을 해보면 그 의미가 쉽게 파악이 됩니다. 기존에는 뭐 오프라인이라던가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 뭔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을 하던 것에서 이제는 디지털을 통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러한 모습이 바뀌는 양상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즉 디지털 전환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배달의 민족, 뭐 요기요 같은 거죠. 예전에는 전화해서 배달 주문했어요. 아니면 뭐 직접 가서 내가 주문해서 받아서 집에 가져가던가. 그런데 지금은 다 스마트폰으로 주문하죠. 이렇게 예전에는 디지털이 아니던 것이 이렇게 디지털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기업들이 제공을 해야 되는 비즈니스의 모습도 상당히 변화가 된 거죠. 여기에 몇 가지 예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 스타벅스 사례. 예전에는 스타벅스에 사이렌 오더가 없을 때에는 내가 미리 가기 전에 뭐 주문을 한다든지 하는 게
불가능했어요. 근데 이렇게 사이렌 오더라는 어떤 디지털 기반의 주문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서 이렇게 스타벅스의 비즈니스 모델이 이렇게 확장이 된 거죠. 디지털 온라인 측면까지도. 이제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예전에는 뭐 윈도우 7, 윈도우 뭐 2000, 뭐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OS 만들어서 파는 운영체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를 만들어서 팔고, 이제 또 윈도우즈와 연관되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프로그램들, 뭐 워드나 파워포인트 같은 거 만들어서 파는 회사에 지나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는 거의 많은 어떤 PC들이나 장치들의 OS가 거의 다 공급이 되었고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물건을 팔 데가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비즈니스를 변경시켰냐? 클라우드 쪽으로 비즈니스를 확장을 했죠. 그래서 컴공 전공하시는 분들은 뭐 아마존의 아마존 웹 서비스라든지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뭐 해가지고 유명한 뭐 클라우드 서비스들이 있다는 것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시대가 변하면서 환경이 변하면서 기업들이 이렇게 비즈니스를 변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뭐 마지막에 나와 있는 나이키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온라인으로 물건을 판다는 거를 상상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물건을 온라인으로 팔고 하는 게 굉장히 당연하게 되었죠. 요즘에 잘 나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무신사. 그래서 무신사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뭐 패션, 의류 상품 같은 거를 판매하면서 확 성장을 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여기 세 번째 나와 있는 이제 마스터카드라는 회사를 보면 이제 카드 브랜드사죠. 그래서 마스터카드, 그다음에 뭐 비자카드, 그다음에 뭐 아멕스, 그다음에 중국의 유니온 페이 같은 어떤 결제망을 제공을 하는 회사들, 그러니까 카드 브랜드사들이라고 하는데 기존에는 카드 최대한 많은 개인이나 기업들에게 법인카드, 개인카드 만들어서 팔아서 거기에서 나오는 결제 수수료로 먹고 사는 게 이 어떤 마스터카드 같은 카드 브랜드사들의 비즈니스 모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막 온라인 결제, 뭐 아니면 뭐 삼성페이, 뭐 애플페이 이런 게 파고든단 말이지. 그리고 뭐 미국의 페이팔 뭐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시장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잠식을 한단 말이지.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고 있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고객이 언제 어디에서 얼마만큼을 샀는지 데이터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 기업들, 뭐 맥도날드라든가 아니면 어떤 뭐 백화점이라든가 아니면 가전제품 매장이라든가 야 이거 우리가 니네 결제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니까 니네 이 시간보다는 이 시간에 뭐 고객들이 더 뭐를 사가는 경우가 많더라. 뭐 이런 식으로 그 기업에 대해서 데이터 기반 컨설팅을 제공하는 업체로 조금씩 변경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사회가 변화하고 있고 기업도 비즈니스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우리가 많이 접하는 용어가 바로 이 플랫폼이라는 용어예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플랫폼을 우리가 이미 들어서 많이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 형태들의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뭐 온라인 거래를 도와주는 플랫폼들 있죠. 뭐 아마존, 그다음에 이베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옥션, 그다음에 G마켓, 그다음에 뭐 11번가 같은 것들이 요 플랫폼, 온라인 거래 시장을 만들어주는 플랫폼인 거죠. 그래서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를 소비자와 생산자가 만나서 거기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플랫폼인 거고, 여기 나와 있는 소셜미디어 및 사용자 생성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이 말은 굉장히 어려운데 이 예제를 보면 딱 이해됩니다. 뭐냐? 유튜브,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의 아프리카 TV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 컨텐츠를 사용자들이 직접 올리고 또 그 컨텐츠를 소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장을 만들어주는 게 이 두 번째 사례가 되겠고,
그다음에 요 세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는 공유 경제와 관련한 플랫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우버나 에어비앤비 같은 해외 사례가 있겠고, 이게 약간 다르긴 한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당근마켓, 뭐 번개장터 같은 것들이 일종의 공유 경제를 이용한 플랫폼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크라우드 소싱하고 크라우드 펀딩 및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두 개 구분이 이렇게 딱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거 두 개가 뭐 합쳐졌다 그래야 되나 하는 모습 중에 하나가 이제 와디즈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그래서 내가 어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내가 어떠한 비전이 있어. 그래서 그러한 것을 설명을 하고 하면서 내가 펀딩을 받는 거지. 그러한 플랫폼들이 요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런 플랫폼들은 결국 누군가와 누군가가 만나서 무언가를 뭐 거래를 한다던가 교환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어떤 장이고, 이러한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조금 더 정확한 정의를 이번에 짚고 넘어간다 하면,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참여해서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어떤 환경이다, 시장이다, 틀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플랫폼이 있고 그 중에서도 플랫폼이라는 거는 이렇게 정의가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데 다양한 플랫폼들이 있는데 이제 어떤 많은 경우들의 중에서도 이렇게 온라인 기반, 뭐 디지털 기반으로 플랫폼이 형성되고 발전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우리는 그 중에서도 이렇게 디지털 플랫폼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디지털 플랫폼, 즉 플랫폼이 발전하고 우리 생활의 일반화가 되면서 나타나게 된 현상, 요렇게 양면 효과라는 것과 네트워크 효과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양면 효과라고 하는 것은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호 작용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게 없을 때에는 우리가 TV 방송 같은 거 방송국에서 그냥 쏴주고 우리 일반 시청자들, 청취자들은 그냥 보고 듣기만 하는 역할에 지나지 않았다면, 이제는 직접 뭐 아프리카 TV의 BJ라든지 유튜브에 라방 하시는 분들을 직접 보면서 내가 채팅을 치고 내가 댓글을 달면서 내 의견을 전달하면서 거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이렇게 예전에는 굳이 말로 표현을 하자면 이제 단면 시장, 그러니까 한쪽 시장이었다면 이제는 양면 시장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플랫폼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네트워크 효과라는 게 그 플랫폼 안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뭐냐면 배민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시로 들면 이게 배민 내가 이용하려고 들어갔어. 요기요로 뭐가 주문하려고 들어갔어. 그러면 그 안에 입점해 있는 가게라든지 내가 주문할 수 있는 음식 수가 적은 것보다는 당연히 그 안에서 수많은 음식점, 수많은 음식을 내가 주문을 할 수 있는 게 훨씬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효용이 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소비자가 주문을 더 많이 하게 되면 당연히 음식을 그 사장님도 식당 가게도 많이 팔 수 있고, 또 그 중간에서 이러한 플랫폼을 만들어서 수수료를 가져가는 배민도 윈윈할 수 있고, 이렇게 네트워크 효과라는 게 뭐냐? 이러한 어떤 플랫폼에 점점 더 많은 어떤 뭐 메뉴 아니면 서비스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증가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 과정에서 생산자도 이득을 보고 소비자도 이득을 보고 그거를 만들어준 플랫폼도 이득을 보게 되고, 이러한 효과를 네트워크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두 번째 챕터를 통해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 막 내가 조금은 잘 몰랐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알기는 아는데 너무 많이 들어서 알기는 아는데 정확한 의미를 한번 말해봐라 라고 하면 조금 내가 설명 잘 못했었던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 다음에 플랫폼,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리고 우리는 여기를 넘어가서
이제 세 번째 챕터인 그렇다면 이러한 어떤 지금에 나타나고 있는 어떤 변화되고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기업들이 벌이고 있는 비즈니스는 어떻게 어떠한 모습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굳이 말을 하자면 이러한 디지털 기반으로 벌어지고 있는 비즈니스를 이렇게 어, 디지털 비즈니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러한 디지털 비즈니스는 이러한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어떤 기업들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것을 디지털 비즈니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뭐 AI든 4차 산업혁명이든 디지털 비즈니스든 지금 막 활발하게 변화를 하고 있고 막 발전을 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각각 이렇게 조금씩 말하는 사람마다 정의가 다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거를 모아보면 모바일이라든지 뭐 IoT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어쨌든 이런 디지털 기술들을 이용을 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것을 디지털 비즈니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렇게 지금까지 발전이 돼 온 것에는 마치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으로 발전해 온 것처럼 최초에는 우리가 농업경제 중심으로 돌아갔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가장 중요한 동력이 노동력 그리고 자연의 어떤 햇빛이라든지 뭐 일조량 아니면 눈이나 비를 어떻게 하면 잘 통제하고 이용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산업 경제 중심으로 오면서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공급받아서 잘 이용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었죠. 이제 그러다가 최근으로 오면서 이제 그러한 어떤 물리적인 것보다는 이게 보이지 않지만 고객들의 데이터, 그거를 이용해서 내가 만든 어떤 정보라든지 지식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고 분석할 수 있는 정보통신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요렇게 경제 체제가 굳이 나눠보자면, 구분해보자면 이렇게 변화를 해서 지금에 이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디지털 비즈니스는 그렇다면 어떠한 장점 아니면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를 요 화면하고 다음 화면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 이게 이렇게 그냥 정리를 하는 거고 이미 이러한 어떤 전반적인 거는 다 어떤 몸으로 아니면 들어서 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거예요. 그냥 어떤 이런 약간 어려워 보이는 용어들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 내가 한번 제대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디지털 비즈니스는 다양한 비용을 감소시켜주는 어떤 장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지금 뭐 나와 있는 여기 첫 번째 보면 탐색 비용을 감소시켜준다라고 하죠. 뭐냐면 예전에는 인터넷이나 뭐 온라인 기반이 잘 안 돼 있을 때에는 예전에는 내가 만약에 책을 찾는다 그러면 PC가 없었을 때라고 해보자. 그러면 이거를 뭐 어딘가 이렇게 뭐가 어디에 있다고 다 종이에 적어 있겠죠. 그럼 그거를 보고 내가 거기 가서 보는데 또 없으면 또 다시 찾고 뭐 어쨌든 이런 생활을 했었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냥 뭐 네이버 검색하고 구글 검색하고 뭐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서 검색만 하면 내가 찾으려고 하는 정보들이 수두룩 빽빽하게 나오는데 얼마나 쉬워요. 그냥 데이터 통신 요금만 내면 되는 거니까. 예전에는 발품을 팔아야 되고 교통비도 들고 운송비도 들고 하는데 지금은 그냥 내가 그냥 누워가지고 이거 스마트폰만 딱딱딱 하기만 하면 되니까 얼마나 많은 비용 감소가 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예시가 여기 나와 있는 뭐 포털 사이트들은 물론이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네, 가격 비교 사이트 같은 거 있죠. 뭐 PC로 말을 하면 PC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다나와라든지 뭐 그런 가격 비교 사이트들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안방에서 가격 비교 다 할 수 있죠. 순식간에. 그러한 비용 감소 효과가 첫 번째고 이제 두 번째는 재생산 혹은 복제 비용이 감소했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를 생각을 하면 되냐면 만약에 이러한 디지털 어떤 데이터나 정보가 아닌 물건이라고 어떤 물건을 생각해봐. 그러면 이 물건을 복제, 재생산을 한다면 이 공장에서 찍어내주는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은 그 공장에서 이게 만들어지는 시간도 걸릴 거고 그 공장에서 만들기 위해서 부품 뭐 아니면 노동력 아니면 뭐 자본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러한 지금 우리가 뭐 쉽게 생각하면 파일을 생각하면 되지 뭐 음악 파일이 됐든 동영상 파일이 됐든 뭐 영상 파일이 됐든 그냥 컨시 컨버이만 하면 되니까 이건 뭐 그냥 전기요금 조금만 더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얼마나 이 복제가 쉬워졌어요. 물론 그래서 생긴 불법 어떤 유통이 된다던가 뭐 저작권에 위배가 될 수 있는 문제들이 생긴다던가 하는 문제가 생기기도 했지만 뭐 웹툰, 영화, 사진, 음악, 특히 음악 같은 거 그런 거 그냥 복사하기가 얼마나 쉬워졌어요. 그런 거 말하는 게 요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세 번째는 운송 비용이 감소했다는 건데 이게 또 마찬가지예요. 디지털이 아닌 세상에서 운송을 하려면 이거를 실어서 보내고 다시 거기서 받고 그 과정에서 또 운송 비용 나가고 또 분실이 될 수도 있고 또 이거 뭐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뭐 아니면 자연 환경이 뭐 기상 이변이 발생하거나 하면 내가 이게 뭐 딜레이가 엄청나게 될 수도 있고 하는 건데 이 뭐 음악 파일, 영화 파일, 뭐 아니면 사진 파일 그냥 이렇게 내가 내 친구한테 보내는 거, 뭐 카톡으로 그냥 띡 하면 보내지잖아요. 아니면 문자에다가 첨부해도 되고, 이메일에 첨부해도 되고, 얼마나 운송, 뭐 아니면 전달을 하기가 쉬워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운송 비용이 감소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확인 비용이 감소했다라는 것인데 예전에는 지금과 같은 뭐 개인 그 본인 인증 같은 게 진짜 내가 은행에 뭐 계좌 만들러 가려면 신분증 내가 가지고 가야 되고 뭐 만약에 안 가지고 왔으면 또 다시 집에 돌아가야 되고 하는 그런 데였는데 지금은 이게 온라인 기반으로 다 비대면으로 되다 보니까 또 온라인 비대면 뭐 주식 계좌든 은행 계좌든 개설할 때 그냥 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진 내가 내 스마트폰으로 촬영만 하면 자동으로 그게 뭐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인증 탁 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런 어떤 사이트라던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내가 맞는지 뭐 이런 거를 확인을 할 수 있는 비용이 감소했고 또 추가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배민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온라인 쇼핑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사진빨 막 엄청나게 아니면 뽀샵 엄청 해가지고 물건 판매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올려놓는다고 해도 이제 소비자들이 똑똑해져가지고 그 밑에 있는 후기라든지 별점, 평점 같은 거를 보죠. 그래서 막 사진빨 아니면 뽀샵 엄청 해놨어도 그 밑에 있는 후기라든지 별점, 평점이 막 테러당해 있는 거면 이거 가짜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정보의 비대칭도 감소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도 확인 비용이 감소했다라는 거에 포함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 지금 굳이 어려운 말로 뭐 탐색 비용 감소, 재생산 혹은 복제 비용 감소, 운송 비용 감소, 확인 비용 감소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어쨌든 이런저렇게 들어가던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감소하는 효과가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추가적으로 디지털 비즈니스가 활발하게 되면서 이렇게 어떤 융합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더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대표적으로는 이 예를 들면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예전에는 만화를 본다라고 하면 뭐 몇 년 전, 뭐 한 10년 좀 전까지만 하면 만화 가게에 가서, 만화 방에 가서 내가 얼마만큼의 돈을 내고 그 시간 안에 만화를 본다든지 아니면 내가 서점에서 만화책을 사서 본다든지 하는 방식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웹툰이라는 게 생기면서 뭐 다음 카카오 웹툰으로 바뀌었죠. 카카오 웹툰, 그다음에 뭐 네이버 웹툰, 뭐 아니면 무슨 뭐 레진 코믹스 같은 것들이 생기면서 무료가 되기도 하고 내가 결제를 하고 볼 수도 있는데
내가 내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 뭐 태블릿이라든지 PC를 통해서 그냥 이렇게 스크롤만 하면 이렇게 쭉쭉쭉쭉쭉쭉쭉 내려가기만 하면 그 만화를 내가 즐길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 IT라는 것, 온라인이라는 것과 만화라는 것이 융합이 되면서 새롭게 생겨난 웹툰 같은 거를 생각을 하면 아, 이러한 것이 어떤 융합을 통해서 뭔가가 새로 생겨나기도 하고 그 부가가치가 새롭게 창출되기도 하고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융합을 통해서 가치가 창출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 융합과 관련해서는 여기 뒤에서 한번 조금 더 추가적으로 연결해서 살펴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세 번째, 이러한 디지털 비즈니스 그러면 종류에는 뭐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저 쭉쭉 그냥 다 들으면 아실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처럼 디지털 컨텐츠 산업이 있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뭐 영상이나 음악이나 뭐 이미지 같은 것들 쉽게 그냥 그 회사 같은 걸로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속하는 게 이제 웹툰이라던가 넷플릭스라든가 유튜브라든가 뭐 멜론이라든가 이런 어떤 컨텐츠 자체를 생산, 유통, 소비되는 시장.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떤 사고팔고나 할 수 있는 산업, 디지털 컨텐츠 산업이 있고 또 그러한 컨텐츠들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이 디지털 플랫폼 산업이죠. 그래서 어떤 구글 플레이라든지 뭐 애플의 앱스토어라든지 뭐 그러한 것들. 그래서 이거 두 개가 사실은 구분이 되기도 하고 이거 두 개가 합쳐져 있기도 한데 어쨌든 구분을 해본다라고 하면 이제 컨텐츠 산업이 있겠고 플랫폼 산업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 외에는 기존의 디지털이 아니던 일반 서비스가 디지털과 결합되면서 나타난 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전에는 그냥 금융이었다가 지금은 디지털과 결합이 되면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디지털 금융이 된다든지 이전에는 그냥 오프라인 교육에다가 디지털이 합쳐져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디지털 교육이 된다든지 하는 것들이 여기 나와 있는 세 번째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융합이 된 거죠. 이제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뭐 카카오뱅크 은행과 디지털이 합쳐진 것이 인터넷 은행이니까 카카오뱅크 같은 거, 뭐 K뱅크 같은 거,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교통과 디지털이 합쳐진 게 카카오택시,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챕터 3번에서 이렇게 디지털 환경에서 비즈니스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고 나타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조금 남아있는 부분이 크게 많지가 않고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서 그 1주차이긴 한데 우리가 조금 더 챕터 4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챕터 4에서는 이제 그렇다면 이러한 환경에서 데이터가 얼마나 중요한가, 데이터를 활용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왜 데이터 분석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어요. 뭐냐면 예전에는 소품종 대량 생산의 시대였다. 그런데 지금은 다품종 소량 생산의 시대가 되었다. 근데 그게 어떠한 거 덕분에 각 개개인에 맞춰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조금 멋있는 말로 하면 수요자 중심 사회가 되었다. 아니면 맞춤형으로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세계가 지금 환경이 되었다. 아니면 개인화 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것이다. 이렇게 데이터를 통해서 개개인들의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계속 뭐 데이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데이터란 무엇이냐? 이게 또 마찬가지로 데이터도 뭐 정의를 내리는 사람에 따라서 아니면 뭐 학자에 따라서 조금씩 정의가 다른데 공통되는 부분을 뽑아보면
어떠한 참조 혹은 분석을 하기 위해서 수집된 사실이나 아니면 뭐 통계 자료 같은 거를 쉽게 데이터다, 원자료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데이터랑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다른 개념들이 여기 있습니다. 뭐냐면 데이터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분석을 하지 않은 그 팩트 아니면 통계 자체고, 이제 그러한 것을 가공을 해서 뭔가 거기서 의미를 찾아본 것, 뭔가 연관관계, 상관관계, 뭐 인과관계 그러한 것을 찾아본 게 정보, 인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리고 그거를 조금 더 발전시켜서 뭔가 이러한 것을 분류를 해내고 어떤 경험을 결합을 시키고 이거를 어떤 뭐 구조화를 시켰다든지 한 거를 지식이라고 하고 이러한 것을 더 발전시켜서 아예 이 어떤 새로운 어떤 뭐 무언가 어떤 뭐 새로운 어떤 개념 뭐 이런 거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이런 거를 지혜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사실 뭐 이렇게 크게 이렇게 명확하게 이거 네 가지를 구분을 해서 실제 우리가 사회에서 사용을 하지는 않는데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냥 최소한 뭐 이게 조금씩 발전되면서 되는 것들이 데이터에서 정보, 정보에서 지식, 지식에서 지혜 요렇게 우리가 부르는구나 정의를 내리는구나라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데이터의 특징으로 여기 지금 세 가지의 특징이 나와 있죠. 뭐냐면 비경쟁성, 비대체성, 경험적 재화 이렇게 약간 어려운 말로 나와 있는데 이거를 데이터가 아닌 그냥 어떤 물리적인 물건과 비교를 해보면 그 특징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뭐냐면 어떤 물건의 경우에는 내가 쓰면 남이 못 쓰는 거예요. 남이 쓰면 내가 못 쓰는 거고. 그런데 데이터는 뭐야? 복사를 할 수가 있고 하다 보니까 내가 쓰고 남도 쓰고 다른 사람도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이 비경쟁성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 실물의 경우 어떤 물건이나 어떤 뭐 물리적인 물건 같은 경우에는 뭐 롯데 아이시스가 없어 마트에 그러면은 제주 삼다수 먹던가 아니면 그것도 없어 그러면은 뭐 먹던가 뭐 그런 생수도 없어 그러면은 뭐 그냥 조금 더 비싼 거 먹던가 아니면 뭐 싼 거 먹던가 이렇게 많은 대체제가 존재를 하는데 이 데이터의 경우에는 복제를 하기 전에 원 데이터라고 하면 딱 그 데이터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대체성, 비대체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그리고 이거는 뭐 그냥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떤 물리적으로 소유가 가능한 게 바로 이 어떤 실물의 특징인데 이러한 데이터의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내가 경험적으로 뭐 활용을 하고 내가 거기에서 의미를 얻을 수도 있고 하는 물리적으로 그냥 갖고 있다고 끝나는 재화가 아닌 경험적 재화라는 이렇게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에는 이렇게 조금 어려운 말로 비경쟁성, 비대체성, 경험적 재화 이렇게 세 가지의 특징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데이터의 종류에는 이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요 정보라는 것과 데이터라는 게 뭐 일부분 겹쳐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겹쳐 있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빅데이터가 있고 공공부문의 정보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개방된 정부 데이터 그 다음에 개방된 민간 데이터 개방되지 않은 민간 부문 데이터 정보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방되어 있는 것들을 이렇게 오픈 데이터라고 칭하고 이러한 것들을 합쳐서 빅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굳이 나누자면 이렇게 데이터를 나눌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겠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기 마지막 두 페이지만 딱 남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가치사슬이라고 하는 것은
경영학을 공부를 하셨거나 아니면 경영학을 공부를 안 하셨더라도 코로나19 때문에 이 뭐 가치사슬이라는 말이 워낙 많이 나와서 뭐냐면 이 가치사슬은 어떤 물건을 만든다라고 하면 그 물건, 재료를 공급받아서 뭐 조립하거나 혹은 완제품을 만들고 이제 그거를 판매하고 하는 그러한 일련의 어떤 부품에서 재료, 원재료부터 완제품까지 가는 이 단계를 가치사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밸류 체인이라고 영어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각 나라들이 국경을 막는다든지 뭐 락다운을 하면서 부품이 수출이 잘 안 되는 거야. 원재료가 잘 수입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 막 반도체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고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부족해서 뭐 자동차를 주문을 하면 몇 개월 뒤에나 출고가 될지 말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가치 사슬이라는 용어가 작년부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데이터에도 가치 사슬이 있다라는 것이 요 페이지에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데이터도 누군가는 아니면 어떤 기업인가는 이러한 수집을 해야 되고 아니면 데이터가 생성이 돼야 되는 시작점이 있겠고 그러한 데이터가 막 쌓여 있는 거가 아니고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뭐 이거를 뭐 오름차 최소한 오름차순으로 정렬한다던가 아니면 뭐 내림차순으로 정렬한다던가 아니면 뭐 20대 이상 거만 아니면 뭐 30대 이상 거만 아니면 뭐 남자 거만 여자 거만 아니면 A 회사에 대한 것만 아니면 B 회사에 대한 것까지도 뭐 이렇게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통합을 시키는 이 두 번째 단계가 있겠고 그리고 세 번째로 이러한 데이터가 원 데이터가 가공이 되고 아니면 그거를 통해서 분석을 하는 요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된 데이터를 최종적으로 활용을 한다던가 아니면 그 데이터를 뭐 어떤 더 다른 부차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재사용을 하는 요 네 번째까지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같이 데이터에도 가치 사슬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로 수집과 생성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에는 이게 뭐 여러 가지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 직접적으로 수집을 하는 방법도 있고 이제 간접적으로 데이터가 수집이 어쩌다 보니 되는 방식이 있는데 직접 수집은 그냥 말 그대로 데이터를 가져서 막 수집을 하면 되는 거고 간접 수집이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뭐 스마트폰 이용자의 위치 정보 아니면 카드 결제 정보 사실 카드 결제한 걸로 딱 끝인데 그걸 내가 언제 어디서 얼마를 결제했는지가 남는다는 거지 간접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대표적으로 간접적으로 수집이 되는 데이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직접 수집은 내가 찍은 사진이나 뭐 동영상이나 기업이 수집한 어떤 아니면 창출해낸 데이터 같은 것들이 당연히 그렇게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데이터 비즈니스와 관련한 어떤 구성원들을 이렇게 5가지 그룹으로 또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데이터가 뭐 만들어지고 뭐 유통이 되고 활용이 되고 하려면 이 뭐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업체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ISP라고 하죠.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 쉽게 말하면 KT라든지 뭐 SKT 브로드밴드라든지 뭐 LG U 플러스 같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는 회사가 가장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러한 서비스 위에서 IT 인프라를 제공해주는 또 회사가 있어야 되죠. 뭐냐면 뭐 데이터가 막 있어. 그러면 그거를 뭐 이거를 뭐 엑셀로 저장을 하든 아니면 뭐 SQL 형태로 저장을 하든 뭐 아니면 뭐 어떠한 형태로 저장을 하든 이러한 어떤 내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고 아니면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뭐 클라우드가 있다던가 이러한 IT와 관련한 인프라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이 두 번째 구성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그 데이터 자체를 제공하는 구성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기업이 될 수도 있고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러한 어떤 사진이나 텍스트나 뭐 숫자가 됐든 문자가 될 수도 있고 이러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사람이 요 세 번째가 되겠고
이제 이러한 데이터를 네 번째로 분석을 해주는 회사가 있겠습니다. 무슨 뭐 컨설팅이라든지 아니면 뭐 무슨 뭐 그런 회사들 데이터 가지고 어떤 분석해서 기업에 대해서 컨설팅 해주고 조언해주는 그런 회사들. 이제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추가적으로 어떤 창업을 해서 새로운 데이터 기반으로 어떤 회사를 만드는 경우, 이제 그러한 경우까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데이터 가치 사슬에 이어서 이렇게 뭐 한번 나눠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러한 유형의 어떤 데이터와 관련한 비즈니스와 관련한 구성원으로 나눌 수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1주차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시간을 이제 채우게 되었는데요. 이게 우리가 첫 번째 배우는 파트 1 내용이 이제 우리가 이미 많이 들은 내용이기도 하고, 이제 그러한 거를 조금 어떻게 정의가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건지를 조금 정교화시키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이렇게 채워지긴 했지만, 이제 여기까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번 1주차에는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 이제 또 이어지는 부분은 다음 동영상에서 또 이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